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8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여기 채팅창 보니까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매갈이 없는 금요일이네요. 써니님께서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네, 기운을 내야 될 것 같고요.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오늘을 또 힘내는 금요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영친이 여러분, 오랜만에 불러보니 영친이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힘을 냅시다.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배상호 프로파일러 지난 수요일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왔는데 오늘 배프의 촉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직접 출연을 못 하시는데 제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쇼미더뮤직 코너에서는요.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토마토에서 제공하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주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곳이 3군데, 4군데 있어요. 지금 저희하고 리얼미터하고 갤럽하고 뭐 이제 있고 여론조사의 꽃 있고 그리고 MBS는 2주에 한 번씩 있나요? 뭐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여론조사 결과가 물론 뭐 문항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신뢰롭고 공정한가, 그것을 얼마나 잘 분석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우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응원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속해서 같이 한번 해주시죠.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픽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이 후보자가 미리 국회에 이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수 이념 전사의 교육과 육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이제 했는데요.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보수적 정치색을 일관되게 드러내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이 밖에 새로 제기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과 자녀 학폭 논란 등이 또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서 공방이 또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종합소득세가 7천만 원 정도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사실 저도 저희 법인에서 내는 그런 건강보험료 이외에 종합소득세를 제가 내니까 그러니까 가위를 벌어들인 기타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매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별도로 추가로 또 저한테 내라고 합니다. 그게 한 달에 벌써 50만 원 정도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7천만 원 정도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금액이 사실은 상당해지는 건데 이분은 피부양자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거의 안 낸 셈이 한 푼도 안 낸 셈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학폭 논란도 문제인 것 같고 또 뭐 그동안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는요. 이동관 씨가 2019년 6월 24일 날 지상파는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우파에 제대로 된 분들은 아예 지상파 방송 안 본다. 신의 한수 본다. 뭐 이런 말 하면서 신의 한수라는 유튜브에 나가서 지상파 방송 아예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것도 있고. 네. 또 검찰총장이었던 당시에 검찰총 후보자였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윤대진 검사 감싸기 위해서 뭐 거짓말을 한 패거리 문화에 물들었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외부자들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그러니까 채널 A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 합니다. 2019년 7월 14일에.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패거리 문화를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했을까? 이러놓고 또 서면 답변에서 완전히 다른 말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다른 보수색 내용에 대한 정치색이나 이런 것들은 일관된 모습을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과거와 달라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 패거리 문화에 물든 검사라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최근에 서면 답변에서는 당시 검사로서 역할을 한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시대 정신과 도덕성,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추가된 보험 관련 의혹에서는 이동관 그 후보자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이제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변재일 의원실과 함께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 및 납부 현황과 종합소득 신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후보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직장을 다니던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업이 없던 이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이제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료에 가입해 이제 매해 이제 19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납부해 온 것인데요. 문제는 이 후보자가 당시 사업 배당 소득으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제 종합소득 합계가 연간 3,4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합계에 연간 500만 원 등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매해 190만 원에서 400만 원가량의 지역 건보료를 냈다는 거는 한 달에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사이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상당히 소득이 많다라고 하는 반증인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종합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어기게 된 셈이고 또 본인이 기타 사업소득 500만 원 넘어서면 당연히 내야 된다는 그 규정도 또 어긴 게 돼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또 아들 학폭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가 됐다면서요? 네, 이 밖에 아들 학폭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됐는데요. 2012년도 하나고등학교의 이 후보자 아들이 학폭 때문에 전학을 권고하면서도 관련 결재 문서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고는 서로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고 당시 결재 문서는 없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하지만 하나고처럼 학폭 관련 신고를 받은 뒤에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담임선에서 자체 종결하는 것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응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침에 따라 학폭에서 여는 공식 절차를 밟았다면 학교는 전학 조치에 대한 결재 서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네, 저도 옛날에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 중학교에서 학폭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만 거의 열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 되게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해서 그런 절차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고나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이 학폭 관련된 문제는 절차적으로 너무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봐도 좀 납득이 좀 안 가고 특히 하나고에서 조직적으로 이거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것 이외에 특히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거짓말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그런 검증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주로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네, 어떻게 됩니까? 이번 일정은 1박 4일 일정이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 한일 각각 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추가로 한 개가 더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서가 이제 채택이 되기로 했었죠.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하나를 더 추가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이제 성과를 가시화시키고 공식화시켜서 우리 이렇게 잘 협력하고 있고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북중러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지침을 담은 문서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삼국 정상의 공동 비전과 이번 회의 결과물을 담은 공동 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입니다. 원칙에서 삼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네. 도서국을 포함한 태평양 네.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입니다. 네. 또 경제규범,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개발뿐 아니라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정신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의 주요 결과가 담길 예정인데요. 삼국 공동 비전,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영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 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및 경제안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미국은 우리의 공식 입장은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따위 말을 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국까지 가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 하고 모든 걸 다 내어지고 있는 이상에 도대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뭘 해준다는 겁니까? 이 나라들이. 나 너무 기분 나빠요, 솔직히. 자, 어쨌든 스피릿이라고 표현될 만큼 삼국협력의 비전과 실천들을 담을 예정이다. 이게 이제 국가의 설명인데, 우리 정부의 설명인데.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영어로 스피릿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이런 거를 열심히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통령실 나머지 한 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이 나머지 한 건은? 네, 아직 밝혀진 내용이 없어서요. 아직 삼국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이유가 있다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이제 모임을 했을 때, 회의를 했을 때 그때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전 그게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미국이든 일본이든 누구에게든 항의를 하는 게 없고 왜 유감 표시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물밑 접촉을 하든 대놓고 좀 얘기를 하든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될 것 그러면 같은데요. 글로벌 뭐가 되는 거 느낌이 딱 나는데요. 네. 네, 또 오염수 문제도 어제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이제 긴밀하게 그 오염수를 총선 전에 빨리 이렇게 방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제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방류할 거면 총선 전에 해달라. 빨리 미리미리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을 기만해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이 여당과 정부에서는 내년 총선밖에 지금 보이는 게 없고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나 건강이나 이 어민들의 생존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위험한 그럼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내용은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고 공식 논평도 없고 뭐 얘기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또박또박 대답하시던 법무부 장관님도 계시는데 이번 건은 왜 이렇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우리 시청하시는 김생 영감님께서 오늘은 자제력을 잃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래도 자제력을 잃지 말고 두 눈 부릅뜨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떨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프해적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육감적인 그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은 전화로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뭐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로 뵈갖고. 예. 네, 우리 배 프로파일러님, 이거 얘기도 될 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이 아니죠. 화요일 날이었나요? 전구 걸다가 목을 다치셨다고. 네. 우리 나이 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요즘에 정말 이상한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은데 17일 날 제가 그 JTBC 방송을 하나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묻지마 폭행,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폭행을 어떤 남성으로부터 당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분리수거를 어떤 여성이 이제 하고 있었고, 아파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을 발견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여성을 향해서 막 때렸어요. 근데 여자가 이제 당연히 역부족으로 저항을 하다가 이제 방어를 제대로 못하니까, 아파트 계단에서 전화 통화하던 다른 남성분이 좀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그 범인이 이제 도망을 갔고 이렇게 됐는데요. 잡고 나서 범인에게 물어보니까 범인이 한다는 소리가 나 정신질환 있는 사람이다. 약 먹고 있는 사람이다. 나 놔달라. 이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에 왜 이러는 걸까요, 수장님?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최원종 사건 같은 경우, 서현역 사건이라든가 조선 사건, 신림동 사건 같은 것들이 네. 이 촉발한 여러 이 무차별 폭행 범죄 상황이 다양하게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일종의 흉내를 내는 거죠. 모방 범죄인데 자기도 따라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핑계를 최원종이 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라든가 조현병 이런 핑계를 대는 일종의 좀 부실하고 미흡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형태의 무차별 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네. 그런 좀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에서 그 아파트 관리자 얘기로는 경비실이 비어있는 시간을 그 사람이 미리 체크를 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 그 피해자의 언니는 보복하러 올까 봐 걱정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바로 이런 류의 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 맹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공포를 이용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 약 먹고 있어, 나 정신병 있는 사람이 이딴 말 하는 것도 정말 이제 더 이상 이런 변명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병 걸리거나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참작이 돼야 되겠죠. 우리 법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치 그런 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면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주 그냥 엄발에 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사건 또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또 한 번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건데요. 주민들이 많이 찾는 생태공원 근처에서 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를 때리고, 이게 너클이라고 하는 걸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까지 확인해 보니까 이 여성은 아직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고 하고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 남성분에 대해서는 영장을 지금 경찰에서 청구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뭡니까 이건 도대체가 또? 계획범죄는 명확한 것 같고. 성폭행 계획범죄요? 예. 본인이 이제 첫 진술에서 네. 성범죄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명확했고, CCTV 상으로 보니까 2시간 전부터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성과 본인의 진술, 그리고 네. 준비한 그 너클, 양손의 너클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범행 도구인데 이걸 주먹에다 가지고 감싸고 손에다 감싸고 있는 그런 거죠? 약간 장갑처럼 생긴 우리가 거.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은 네네. 그 손가락한테 주먹을 원래는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옛날 깡패들이 이제 그 타격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그런 무기입니다. 사실은 뭐 이게 보호 무기가 아니라 공격 무기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면 굉장히 그 상해 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뭐 피해자도 그 이 성범죄를 당한 후에 그 아니면 과정에서 범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뭐 이제 굉장히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계획성과 그 근처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 그리고 좀 그런 거는 뭐 아시다시피 조선의 그 범죄에 있어서 뭐 직선거리는 2km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신림동에서 조금 올라가는 네. 그 공원 이제 자연공원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아마 신림동이라고 하는 신림역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굉장히 그 자극을 많이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모범 범죄이면서 계획 범죄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동네를 알아요.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요 신림동 여기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죠. 금천구 독산동이 이 범인의 집이라는 거잖아요. 요 독산동 집에서부터 지금 범행이 벌어진 이 신림동 공원 여기까지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원래 동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근데 여기를 이 사람이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배회하고 준비하면서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이 여성분을 그러니까 특정 여성분이라기보다는 특정 범죄를 계획하고 그걸 실천에 옮긴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데 물어보니까 아니 경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음주한 것도 아니고 마약에 취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버상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성범죄 예고글, 살인 예고글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자극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위험하다는 게 살인 예고, 뭐 성범죄 예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네. 정작 그런 사람들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자극받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범죄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런 형태의 범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지금 한 2단계, 3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런 범죄가 정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신림동 아까 말씀하셨고 서현역 얘기를 하셨었지만은 이것 때문에 강남역, 뭐 고속버스 터미널역 이런 역 근처에 경찰관들이 그냥 쭈르륵 사실 좀 깔렸다고 그래요. 좀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보니까 1만 명이 넘는 경찰관이 어쨌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좀 잠복 근무 뭐 내지는 순찰 이런 걸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이런 상황에 좀 편승해서 계속 이런 종류의 범죄를 예고하고 이걸 즐기고 있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쪽에서는 일본발 테러로 이제 연결되는 거고 이제 네. 소프트 타겟에서 핫 타겟으로 넘어가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라든가 아니면은 8.15와 관련된 정부 기관으로의 공격이 이제 연결되는 한쪽 축이 있고 지금 이 축처럼 관련된 어떤 유사한 자극을 통해서 실제로 성범죄와 살인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쪽으로 이 두 축으로 나눠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방어가 이만큼 위험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어떤 특정한 거점에 장갑차라든가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네. 실제로 범인들이 이것을 보고 그걸 회피하게 됩니다. 우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아닌 그거보다 약간 옆에 있는 그런데 보안은 약한 지금 신림동에서 벌어졌던 이 강간 상해 사건이 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몰려 있는 곳을 피해서 경찰이 없고 CCTV가 없는 곳으로 범행을 이전하는 이게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많아졌죠? 제가 뉴스를 보면은 뭐 어디 테러하겠다, 누구 죽이러 가겠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어떻게 내가 뭐 좀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런 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올려요. 근데 이게 실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관심을 끌고 싶어 그러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공권력이 어차피 내가 해봤자 니네 제대로 다 못 막을 거니까 한번 니네 좀
내가 놀려먹겠다, 막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공권력이 좀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존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이용해서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관종들이 설치고 있는 거고, 네.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부실하다는 거는 뭐 아까 말씀 거점 방어 정도라든가 이런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못하니까 그걸 일종의 놀리고 조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네. 그 상태가 이제 1단계고, 그것에 대한 자극받는 소수의 무리들이 실제로 범행에 실행하는 요런 단계가 지금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리산 불다람쥐님께서 이런 일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다니 도대체 이 사회가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신영관님, 징역 500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고, 송윤아님, 무정부의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백장미님, 너무 무서워요. 아미리다님도 무서워서 산책도 못 나가겠어요. 김옥자님도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인가요? 왕자어리님, 치안이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지금 다들 한탄을 하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위험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이 나라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요점인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경찰이 올해 벌어진 무차별 살인과 상해 등 18건의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로 묶어서 분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 동기 범죄라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1월쯤에 이제 이상 동기 그 비슷한 범죄가 벌어져 갖고, 네. 왜 경찰청들에 대응 못하냐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거기서 우리 TF를 뿌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묻지마 범죄를 쓰지 말고 이상동기 범죄로 이제 용어를 변경하자. 이름을 바꾼다.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상동기 범죄 TF가 된 건데요. 네. 근데 정작 이제 이상동기 범죄 TF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분류 자체가 너무 부실해갖고, 비판을 받는 도중에 이제 이 지금 조선이라든가 최원종 사건이라든가 터지면서, 부랴부랴 이제 경찰청에서 내놓은 결과가 지금 이겁니다. 몇 건을 분류해서 이제 상반기에는 18건 이렇게 분류해갖고, 네. 부랴부랴 발표한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청에 있는 이상동기 범죄대응 TF라는 곳에서 내부 통계와 사례 심사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거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18가지 사건을 분석해서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명했다는 건데요. 예. 여기 보니까 피해자랑 피의자가 원래 관련성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보복범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범행 동기가 없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 또 행위가 비전형적인 경우, 이런 것 등을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피의자 18명 중에 13명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은 남성이 16명이었고 여성은 2명이더라. 연령별로는 50대가 6명으로 가장 많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던데,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잘 모르는 거죠. 뭐 대응을 해줘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하나만한 얘기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좀 해보면, 그럼 동기가 뭔지에 대한 걸 물었는데, 동기가 없는 게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 전과가 있다 없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남성이다 여성이다, 도구가 뭐다, 이런 하등, 이건 대학생도 분류할 수 있는 빈도 분석을 해놓고 이거를 분류했다고 이 발표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그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경찰청에서 이 월급 받는 자들이 소위 말하는 내부 통계와 사전 사례 심사 범죄 분석을 이 1년이 넘도록 해왔는데 이따위 것밖에 못 내놓는다고 하면 얘네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등 의미도 없는, 하등 의미도 없는 거를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요걸 내놨다고 해요. 그럼 실제로 그럼 이게 맞는 내용인지도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걸 내놨다고 하니까 이거를 보는 범인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일본은 10년 동안 이런 유행을 연구해 갖고 분석해서 도리마 사건 같은 경우 그렇게 분류를 해 갖고 차분하게 해서 10년 동안 한 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근데 1년 몇 달 한 걸 가지고 이거
또 요렇게 참 제가 이걸 보고 너무 한심해갖고 기가 네. 차갖고 저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사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이제 다른 그 매체하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사이버상의 혐오나 괴롭힘이나 반사회적 문화 등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큰 틀에서 사건들을 좀 다 바라보고 개개 사건들에서 구체적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건 제대로 없는 건지 이런 전혀 현상이 왜 없어요. 벌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걱정인 거는 경찰에서의 그게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주장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있다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주장을만 하지 마시고 내놓으라고. 아. 그 내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으니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뭘 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경찰 특공부대 장갑차를 실력이 아니라 여기 갖다 놓는 거 그런 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경찰들 지역 경찰들을 풀로 동원해 갖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뺑뺑이 돌리는 건 다 알잖아요. 네. 범인들이 보잖아요. 그 돌리지 않는 곳에서 지금 신림동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또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또 뺑뺑이 돌린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어쩌자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실 장갑차가 전철역 옆에 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유, 참. 그렇죠. 이게 치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있는 나라인지 무정부 상태의 나라를 보는 그런 모습, 그런 막 기시감 이런 게 좀 들고 무슨 옛날에 태극기 날리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막 길거리에 막 무장한 이런 군인들 막 있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조용한 내조님께서 시스템 붕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 다니던 둘레길도 가족들이 오늘부터 나가지 말라고 말리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세금이 아까운 대한민국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만만히 보는 것 같아요. 강원희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책임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다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이러한 종류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총기와 테이저건 등 무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기를 사용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한다.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대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관련이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무관한 무차별, 대책이죠. 예. 무차별 흉기 난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조선이 그 자리에 오게 됐는가? 최원종이 왜 서현역에서 그걸 하게 됐는가에 대한 대응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이제 총기를 사용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타날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총기 사용해서 책임 감면하라는 건 전혀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총기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너무 그 총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총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죠. 1년에 지역 경찰들이 총을 쏘는 횟수가 뭐 10발, 30발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부터 체계적으로 한 후에 총기에 대한 사용의 책임 감면을 물어야 되는 거죠. 테이저건도 충분히 훈련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훈련비라든가 훈련 일정 자체를 얘기하지 않고 니네들 총기 써. 책임 감면해 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희근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경찰청장을 했는지 저는 너무 한심해갖고 참 한심합니다. 진짜. 아니 윤희근 경찰청장 와가지고 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경찰청장에 앉고 난 다음부터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제대로 된 대응 능력이나 방어력이 지금 돼 있는지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불안감은 오히려 훨씬 더 증폭이 되고 있고 실제 내부에서도 이 조직 장악력도 없을 뿐더러 내부에서도 모든 껌껌이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좀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맨날 뒷북 대응도 아니고 대응 자체도 지금 엉터리다 이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냥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용산 바라기라고 전 봅니다. 아 용산 바라기. 예. 뭐 한 축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사람들 또 공천 내에 또 관심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건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 제가 뭐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분의 신기용어를 할 때가 아니다. 국민들을 좀 바라봐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지난번에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렸던 신모 씨. 제가 그때 되게 분노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변호사가 신원부증 해가지고 이 사람 풀어줬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몸에서 마약류 반응이 나왔거든요. 양성 반응이. 그랬는데 갑자기 뭐 병원에서 며칠 전에 수술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약류 성분이 잔여물이 남아있던 것 같다. 이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을 그냥 17시간 만에 풀어줬다는 얘기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내가 변호사로서 보기에도 말이 안 된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나중에 박용진 의원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또 이 신원부증 가지고 한바탕 했습니다만 전혀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를 쓸데없이 하면서 정말 두 분이 또 시끄럽게 했었었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것입니다. 이 신모 씨, 강남의 한 병원에서 11번이나 약물을 투약받았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인 것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람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을 고소 고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때에도 신 씨가 그러니까 신 씨가 사고를 낸 다음에 나와서 그 차에서 나와가지고 한 행동이 너무 이상했다는 그런 목격자 증언이 나왔고, 신 씨가 다니던 이 병원 주변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비틀비틀 그러고 돌아다녔다. 뭐 이런 증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 마약에 대해서 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계속 말은 했었죠. 네. 예. 그런데 그러면은 강남의 어떤 병원이 마약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거를 다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강남경찰서에서는 그 정보에 대한 거를 접촉을 해갖고 이 사람이 그러면 마약류의 양성이 나왔으니까 그 병원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걸 담당했던 경찰은 전혀 무관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여기서는 강남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그걸 연결시켜 봐서 그거에 대한 혐의점을 놓고 봐야 되는데 안 봤다는 거는 그건 되게 무능한 경찰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런 경찰이라고 하면 사실 쓸모가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저는 안 봤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신씨라는 사람은 조직적으로 투약하는 병원에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이 교통사고 사건을 주가 아니라 조직적 마약 투약 범죄로 보고 수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교통사고 교특법을 적용해갖고 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뭐 그때 그 사람을 안 풀어줄 이유가 없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안 풀어줄 이유가 없다고 그 판단한 사람 한번 보고 싶어요. 왜 그게 말이나 되나요? 풀어줄 이유가 사실 없었죠. 양성이 나왔잖아요. 네, 마약류 양성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하는 행동도 그리고 또 도망갔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 찾았잖아요. 그럼 이런 정도면 당연히 의심을 해갖고 당신 마약했지. 근데 근처에서 했죠? 당연히 확인해갖고 이 수사를 확대했어야 되는데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누가 봐도 좀 작게 보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저는 좀 이해가. 자, 어쨌든 이번 정권, 특히 우리 법무부 장관님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마약과의 범죄, 그러니까 마약과의 전쟁, 마약류를 전부 다 근절시키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더 씁쓸합니다. 지난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해당 병원, 그러니까 신 씨가 마약류를 투여받았다고 의심되는 이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도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어떤 여성이 병원 들어갔다가 한 10시쯤, 그러니까 7시쯤 들어갔다가 한 3시간 있다가 나왔는데 치료받았냐 물어보니까 안 받았다. 원장님하고 수다 떨고 놀다 나왔다 이랬는데 그 태도나 발음이나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이런 게 전부 다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해당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비틀대고 나와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특히
밤늦게 시술 받는 경우도 사실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 밤늦게 무슨 시술을 그렇게 자주 받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 뭐 이런 얘기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칵테일 수법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칵테일 수법이요? 예, 뭐 케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우리 칵테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술을 섞어 갖고 마약류를 혼합시켜가지고 혼합해 갖고 네. 하면은 그런 방식인 것 같아. 제가 추정하건데.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막 해도 되나? 물론 뭐 안 이제 되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은 못합니다. 더 밝혀진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의심 가는 정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 신 씨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장 심사를 받기 하루 전날 본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신상 공개하고 무슨 카라인가요? 뭐 거기서 이제 그 본인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를 직접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 실명까지 공개하고 사고 당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했고요. 경찰에게 듣기로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구호 조치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찰한테 들어보니까 내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다던데요. 이런 말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또 마약은 절대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유튜브 채널은 왜 이 사람을 출연을 시켰고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 말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저 유튜브 채널은 부산 돌려차기 그 사건에서 그걸 공개한 그 채널인데요. 네. 이런 채널이 사적구제라는 채널 같은 경우가 위험성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범인들의 그 서사를 그대로 있는 대로 방송해 주는 형태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신모 씨가 그 방송에 그 유튜브에 나가서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 피해자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적구제 채널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 변명하려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신모 씨가.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변명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은 그 변명을 거기다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광성님께서 저는 택시기사인데요. 강남 룸사롱에서 여자분들도 손님들하고 같이 마약한다는 말을 내 차에서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네. 얘기는 많이 떠돌고 있고 경찰들도 그런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제가 좀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박용진 의원하고 서로 그냥 이 건을 가지고 신원 보증 건 가지고 또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근데 좀 제가 보기에 쟁점은 비껴가지고 두 분이서 괜히 또 언론에 도배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본말이 전도된 그런 옥신각신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중요한 게 이거였었어요. 경찰에서는 우리가 보강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뭐 내보내준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정치권에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경찰에서의 변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 관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관례요? 구속, 난 이런 거는 못 봤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예를 들면 구속하기는 애매하고 구속 안 하기는 좀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의 뭐 이런 보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변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신원 보증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변명이 되겠죠. 네. 그 신원 보증 얘기가. 근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제 이 박 의원과 한 장관이 붙은 거는 또 별도의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하나 말싸움인 것 같고요. 네, 본질적인 얘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본질적인 얘기는 경찰의 수사 부실인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정치권들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사실은 용의자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풀어준 거가 지금
핵심인 그게 건데. 핵심이죠. 네, 그게 핵심이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두 분이 뭐 한 거였는지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글쎄요. 아이 그리고 박영진 의원이야 본인이 정치인이고 또 법률가도 아니니까 뭐 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치더라도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법률 전문가인데 그 핵심이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또 딴 얘기를 물고 늘어지면서 하는 것도 사실 보기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핵심을 얘기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예. 경찰이 이건 조금 수사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 해결될 일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갖고 논쟁을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쓸데없는 좀 얘기를 또 끌어들여가지고 딴 얘기를 그렇죠. 또 확산되게 만들고 아유 그거는 진짜 옳지 않다 이런 예.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권 문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이제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학생들의 이런 교사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거에 관해서 교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좀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카이스트 나왔다면서 갑질 막말하는 학부모, 뭐, 왕의 DNA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이상하게 황당무계한 편지를 보냈던 교육부 뭐 사무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본질적으로 지금 교육부나 혹은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응 방침이 이런 문제들을 또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제 발표한 거는 이제 교권 강화 네.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작점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좀 더 본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광고님께서 모범이 돼야 할 국가 지도층이 타락하고 부패한 몰양심적 집단들이 득세를 하면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봄의 교양학님도 경찰이 아무리 잘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믿음 간의 정책을 펴고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치인들이나 장관이 100번 떠드는 것보다 훨씬 정확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넷진 세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기다리시면 쇼미더민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오토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사회의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어주는 미디어 토마토 결과를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이승형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본부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2주 동안이나. 집콕했습니다. 집콕. 집콕이요? 네, 태풍도 오고 뭐 그래서 휴가라고 어디 가질 못했습니다. 네, 근데 얼굴이 알겠습니다. 피부가 더 좋아지셔가지고 왠지 집콕만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복잡스러운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를 함께 살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긍정이 33.9%, 네. 부정이 63.9% 나왔고요. 지난주보다 긍정이 한 1.2%포인트 올랐고, 부정이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큰 의미는 뭐 부여하기는 어렵고.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네네네. 네. 결국엔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추이를 보면 긍정이 32%대에서 한 35%대고요. 부정이 61%대에서 64%대인데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시각에 동조하거나 뭐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한 요 정도 한 30% 초중반. 네. 이게 굳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도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 이 숫자로 수렴이 된다. 네. 지금 코퓨타님이라는 분께서 독도 이거 올해 안에 일본에다 갖다가 바치느냐 뺏기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10to22님, 장사 안 돼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5월부터 매상이 70% 하강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한미일 동맹이라니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여론의 댓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별로 긍정평가가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갔고, 우리 것에도 조금 올라갔고, 다른 조사에서도 조금 올라갔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인 것 같긴 한데. 네. 왜 그러는 겁니까? 그 뭐 이제 올라가더라도 뭐 큰 폭은 아니고, 그럼 올라갔다가 또 조금 내려오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어떤 이슈가 오더라도 방금 전에 이제 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프레임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 이야기하죠. 35대 60. 이게 마치 무슨 방정식처럼 윤석열 정부는 35대 60으로 계속 갈 거다. 네. 뭐 35대 뭐 55가 될 수도 있고 30대 55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이 수치에서 거의 안 벗어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는 18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쿠폰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3.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더 높아졌네요. 자,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서치통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그냥 계속 일관적으로 그냥 같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래도 좀 더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잼버리 대회도 사실은 있었었고요. 8.15 경축사. 네, 경축사 있었죠? 문제도 사실은 8월 15일 날 제가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경축사가 경축사입니까? 아니, 8.15는 광복을 기념하는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근데 경사스러운 날에 대통령이 축사를 해야 되는데 그 축사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무력으로 나라를 뺏겼다가 외부 세력에 의해 가지고 광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일본에다 자발적으로 우리 너네랑 같이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궁금해하세요. 왜 지지하느냐? 왜 이렇게 긍정이 올랐지 이번 주에? 네. 이렇게 항상 궁금해들 하시는데, 저도 그 사실이 궁금한데, 결국에는 그런 우파 극우 매파적 시각, 대통령의, 혹은 뭐 친일 독재적 시각, 네. 이거에 동조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네.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까? 현 정권에. 뭐 오염순이, 사실 뭐 양평인이 뭐 많았잖아요. 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결국 구도가 그렇게 잡혀 있다. 예. 근데 그게 비단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보통 보수 진보의 어떤 구도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 흐름이. 아니, 보수들도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가 진짜 보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35%는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도 지지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 대표가 싫고 그러니까 똘똘똘 뭉쳐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중심에. 그러니까 하여튼 논리나 또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영희 변호사도 진행자도 경축사가 왜 이래? 네. 근데 35%는 그래 이대로 가. 이게 동조를 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런 35%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치기, 분열. 그런 걸 계속 경축사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경축사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경사스러운 날이고 네. 통합을 더 얘기했는데 맨날 호소하고 분열만. 해야 할 그건데 갈라치기 거기서 분열, 얘기가. 갈라치기를 한단 말이죠. 먹히니까. 그렇잖아요. 먹히잖아요. 먹혀요. 먹혀요. 그게 왜 먹히냐고요. 그 민주당이 거기- 싫어서 그렇죠. 프레임화 돼 있는 거죠. 프레임이 돼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싫어서. 프레임이 돼 있는 거죠. 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책임 구박 놓고 충돌하고 있고 지금 누가 책임냐 가지고 또 시끄럽습니다. 아,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국민들은 어떻게 봤는지 질문해봤습니다. 잼버리 부수 운영 사태 책임이 전라북도와 중앙정부 중 어디가 더 크다고 생각하냐? 이게 미디어 토마토에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좀 대강 안 물어보고 어떻게 나왔나요? 전라북도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신 분들이 35.3%고요.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58.0%. 잘 모르겠다. 6.7%.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누구에게 책임이 더 많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부 여당에게 책임이 많다가 60%가 넘었었잖아요. 그거랑 지금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에서 방금 전에 노영희 진행자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답답하지만 궁금증이 풀릴 게 35대 60이에요. 35대 60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볼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러면 중앙정부가 58%니까 거의 60%가 아닙니까? 그러면 네.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론 결과에 따른 국정 운영 지침은 매뉴얼은 그래 국민들은 중앙정부야. 그러면 중앙정부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민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이게 맞아요. 네. 이게 교과서예요. 근데 교과서대로 안 가는 거죠. 왜? 35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60에 맞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공존하는 세상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돈 아깝게 여론조사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30에서 35 사이입니다. 진짜 이분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30에서 30% 나오니까 뭐 돈이 남아도냐 이거 왜 하냐 저희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조사할 때마다. 예, 우리 돈 없는 거 하시고 하지 마라. 똑같다. 갑자기 이걸 들게 되네요. 그러네요. 여러분 통통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잼버리 도대체 누가 책임이냐 이거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잼버리가 진행될 때는 책임은 나중에 따지자. 일단 대회를 좀 성공적으로 마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좀 조용히 입을 다물게 시켰어요. 잼버리 끝나고 나니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당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또 맡겨야 된다. 그 감사원.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정조사 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원장 출신이면서 국민의힘 현재 여당 의원입니다. 최재형 종로 지금 네. 의원이에요. 감사원장 출신이에요, 이분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싫어했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뭐라고 나왔냐.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인데도 국정조사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여당이면서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감사원만 나서는 거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원만 나서면 돼요. 근데 행정적인 거면. 최재형 이 의원은 감사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이거 정치 사안이에요. 행정 플러스 정치예요. 정치가 들어가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할게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배에 탑승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다음에 공천 못 받는다는 왜냐하면 거죠. 이철규 사무총장이 같은 배에 탑승하려면 이야기 잘해라 이랬거든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배에 탑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건 뭐 누구나 예측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본인의 소신 발언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최재형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6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도 부실한 준비와 운영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최재형 의원이 한 말이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만 맡길 수 없다.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중대한 일을 감사원이나 검찰의 수사에 맡기면 안 된다.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이번 잼버리 사태 어느 정부의 잘못이 더 크냐 이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다.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최 의원께서 작심 발언을 하신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저는 그 대통령 그 잼버리 관련해서 그 발언이 좀 뭐라 그럴까 우프다 그럴까요? 우리 대통령님의 발언이요.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뭐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준 뭐 종교계 기업 대학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잼버리 끝나고 나서 무난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야. 아니 도대체 이거 보고 저는 기사를 보고 좀 댓글을 또 보다 보니까 어느 평행 우주에서 살고 계시냐. 평행 우주 나왔군요. 평행 우주. 야 대단합니다. 저는 여가부 장관 말이 더 웃기더만요. 여가부 장관은 자기가 주관해서 해놓고는 자기가 뭐 정말 책임감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사람이에요. 뭐 최재형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정권 들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가 공권력의 정치화거든요. 감사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그래서 정치 감사, 뭐 표적 감사, 정치 수사, 뭐 표적 수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뭐 이재명 대표 4번째 소환됐잖아요. 저는 검찰 특수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정광석화처럼 빨리빨리 끝내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냄새만 풍기고 질질 끄는 거죠. 도대체 언제 기소하는 건지 이번 가을엔 올가을엔 가능한 건지 그것도 네. 잘 모르겠고 네. 감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전현희 뭐 국가원위원장 그 사태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국민들이 네. 믿질 않아요. 검찰이 뭘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감사원이 무슨 감사 결과를 내놔도 믿질 않아요.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드리면 우리 이승영 본부장님이 정말 순진하신 거예요. 아, 순진한 거예요? 저는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까지 계속 수사할 거고요. 총선 끝나도 계속 수사할 거예요. 총선 끝나도 총선 끝나도 계속 아니, 수사할 혐의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계속 지금 수사, 뭐라고 계속 수사할 거예요. 이거 다 예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계속 쪼개서 조사를 해야, 소환을 해야 여론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회기가 아니라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죠. 이건 너무 지극히 빤히 예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감사원이 이 전북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에는 딱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런 교과서는 없지만 교과서를 펼치면 이번 세계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사태 파행 어떻게 해야 돼? 1번 김현숙 경질, 2번 그 외 정부 부처에 대해서 조사 쭉쭉쭉쭉쭉 내려간 다음에 한참 밑에 김관영 쭉쭉쭉쭉쭉 내려간 다음에 한참 뒤에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게 교과서거든요. 맞습니다. 교과서대로 안 네. 한다니까요. 네, 사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백현종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시간 20분 만에 이제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 나왔어요. 그동안에 나온 뉴스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될까 걱정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 솔솔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더 반발이 심해지고 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건데 이 생각이 사실 딱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만들어내고 끌어내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총선 때까지 끌고 나가야지 된다. 끌고 나가야지만 여당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이 정치 공학적인 그런 판단들이라는 게 결국 나오는 거죠. 그런 그림들은 그쪽에서 다 그리나 봐요. 이번 어제 그 아사히 신문 보도 아시잖아요. 오염수 조기 방류. 미리 방류해달라고. 예. 그때 가서 방류하면 총선에 악영향 악영향 끼치니까 끼치니까. 뭐 요청하고 있다. 뭐 다 모든 게 총선으로, 다 총선으로. 이 정권은 뭐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돈, 검찰 권력, 언론 이 세 개가 있으면 이긴다고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 여론조사 같은 건 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푸시를 해주면은 여론조사는 금방 올라가 버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거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텝을 밟아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동관을 빨리 방통위원장에 임명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지금 포석들이 다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김관영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국회 행안위원 못해, 행안위 회의 못해 이러면서 또 여당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나 언제든지 나갈게. 왜 부르지도 않아놓고 나는 아는 걸 가지고 집회까지 썼다 하지냐. 찾아왔어요. 예, 날 부르지도 않아놓고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했고요. 아, 그렇지만 나는 니네 못 믿으니까 감사원 감사 못 받겠고 솔직히 말해서 국정조사 시키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감사원은 전북도 감사에 나섰고요. 국회에서는 신력을 행안부 질의에 나섰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수근 상병 사건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복병입니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박정훈 대령 이번에 정말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자, 여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정치권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을 물었거든요. 네.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가 57.3%, 외압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가 24.4%, 잘 모르겠다가 18.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좀 요 숫자를 보면 24.4%예요. 우리가 보통은 30 몇 프로 지금까지 얘기를 35%? 했는데 네. 이런 거 물을 때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서도 말하자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황당한 일이. 그러니까 이게 수사라는 게 뭐예요? 팩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파악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 묻고 따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수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를 다 해놓고 결재까지 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날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하니까 집단 항명 뭐 수계라 집단 항명 수계. 어마어마한 혐의를 그래서 입건을 해버리고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또 때문에? 집단을 빼버렸어요. 그러다가 집단을 집단을 뺐어요? 빼버렸어. 나중에는 항명죄만. 이분에 대해서만 항명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국민들이 의아한 거예요. 이런 게 벌어지다면 이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고 이게 이렇습니까? 무슨 나라가 이래요? 이 수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수사인데 어떤 수사를 하냐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수근 상병이 왜 죽었냐, 왜 죽게 됐느냐, 군 내부에서 어떤 지휘 통제 체제가 잘못됐길래 문제가 있었길래 이걸 밝혀내면 돼요. 이걸 밝혀내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 수사를 하면 유야무야하니까 1차 수사만 하고 경찰이 이첩해서 제대로 이제 그때는 경찰에서 검찰 재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외압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24.4라면 우리가 35% 이론에 따지면 한 10%도 지금 외압이 없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게 핵심은 지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누구를 좀 봐주기 위해서 시도를 한 건데 그 시도에 대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이기 때문에 안 돼! 난 해병대야! 이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판단을 하는가 한데
그냥 수사하면 됩니다. 이거는 고 최수근 상병이 원하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누가 무슨 명령을 내렸길래 내 아들이 그 지경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떤 처벌을 떠나서. 맞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믿고 군대 자기 자식을 보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요 연령대에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되게 불안해요. 근데 이 와중에 여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여당이 이래요. 이게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말했잖아요. 부끄럽다. 아,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럽다. 정말 군대들을 많이 안 갔다 온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정말 이 정권이 언제까지 이렇게 막 나갈지 저는 정말 우려가 돼요. 이 이게 모든 게 저- 순리대로 안 가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하는 게 정치권에서는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되거든요. 이 건이 왜 오해 소지가 있냐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번에 이 수사에 도마 위에 오른 임성근 이 사단장이 네. 같이 이명박 정부 때 이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그러니까-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다. 네.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사를 하면 돼요. 오히려 수사를 당당하게 해서 문제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억척이었을 뿐인 것이고,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인 것이거든요. 그럴 정도의 법치가 대한민국은 되는 국가입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16일 날 국방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열고 여야가 이 관련된 논의를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오송 참사 얘기도 하기로 했었었고 최수근 상병 사건도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못한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더 웃긴 게 이상민 장관이랑 이런 분들이 아, 여당 의원들 안 왔어? 나 안 갈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본인들이 여당 의원들이 안 온다고 자기네들이 안 와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본인들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지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지는 여당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난 여기 못 나가겠다고 생각한다는 반증이잖아요. 그 말하자면. 돌아가신 그 고 최상병만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을 그러면 할 수 안 되는 없는 거죠. 부끄럽죠. 정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장관님께서 여당 의원도 참석 안 했는데 뭐 내가 왜 가냐 이러면서 안 나간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저는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이번에? 네, 국민의힘이 34.0%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5.5%, 정의당이 3.2% 나왔네요. 네. 이것도 뭐 추이를 볼 때 큰 지난번하고 의미는 똑같네요. 없어요. 예.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우리 조사 추이를 보면 45에서 48% 오르내리고 국힘 같은 경우는 32%에서 38%대 왔다 갔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도 정의당 지지도가 좀 올랐어요. 이게 2.4%였는데 이번에 3.2%면 정의당 네.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 거거든요. 0.8%. 그럼요.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2.4%인데 3.2면 많이 올랐는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지역구라 그러면 한 명도 당선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또 하나는 저한테 뭐냐면 네. 비례대표로 가더라도 아직 선거법이 안 바뀌어서 지난번처럼 이 거대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다 꼼수 위성정당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러면 정의당은 의석수가 더 줄어들어요. 지금 상태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참 저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너무 정체성이 없어지고 내년 총선에서 거의 살아남기도 힘든 그런 상황. 네, 그게 지금 정의당의 위성이고. 아니, 정의당이 그래서 창립 멤버들이 또 이미 다 나왔잖아요. 딴당 만들겠다고. 그런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미디어 토마토 우리 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5.5인데 지금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포인트의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이 물어보는 조사를 보면 10% 정도였어요. 차이가 나죠. 네, MBS 그게 이런 이제 데. 대략 보면은 저는 한 10에서 15%의 샤이 진보가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과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해도 민주당이 점수를 못하면 내년 총선에 희망은 없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점수를 따는 방법은 이 샤이 진보를 얼마만큼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정도의 당의 이미지와 선호도를 만들어 놓느냐. 저는 이건 과제일 것 같아요. 네. 자, 내년 총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내년 총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뭐라고 나왔죠? 네, 정권 안정의 방향으로 투표한다가 34.7%, 정권 견제의 방향으로 투표하겠다가 50.4%,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가 14.8% 이렇게 나왔네요. 견제가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원래 이거는 결정적인 그 기준은 되지 못해요. 관건은 결국 선거 때 적극 투표층이 어느 진영이 더 많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요거 그리고 결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가 14.8%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분들이 사실 또 키싱 보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도요. 네. 지금 정권 안정과 정권 견제가 딱 1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샤이즘 뭐예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정권 안정과 정권 견제가 비슷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특히 수도권, 특히 MZ세대, 특히 30대의 특히 화이트 칼라, 얼마나 이 15%를 가져오느냐. 이게 내년 저는 선거의 최대 승부수다. 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죠. 원래는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그리고 약식기소 원래 했는데, 판사님이 이거 정식 재판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정식 재판 했고, 징역형을 6개월 징역형 선고했습니다. 물론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만, 그러고 났더니 이 판사 성향까지 다 뒤지면서 조리돌림을 지금 여당에서 하고 있고요. 아주 그냥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판사가 고등학교 때 쓴 글까지 다 지금 소환해가지고 탈탈 털었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게다가 정말 황당하게도 변호사 단체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있어요. 뭐 헌법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인가 하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도 갑자기 이 판사님을 탄핵해야 된다는 성명을 막 내버렸습니다. 많은 변호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 저는 이거 너무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점잖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특정 신문이 그렇게 기사를 마음먹고 또 털었죠. 그렇죠. 신문의 뭐 특기이기도 한데 또 종편이 그걸 또 받아 쓰고. 그렇죠. 자기는 종편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또 여당에서 또 그거에 또 동조하고, 그다음에 구구단체가 또 판사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너무너무 진짜 무지하고 이상해요. 한심스럽고 네. 좀 경박하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 네. 이거는 그냥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과거 다 털기 농락해. 시작하면은 네. 누가 몇 명이나 남겠어요. 그 신문 과거는 어땠습니까? 요즘 3년 연속 신뢰도가 제일 떨어지는 그런 언론사로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는 정진석 의원은 뭐 반발할 수 있겠죠. 당사자니까. 또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정치 성향이니까 일반인들을 우리가 뭐 제약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언론이나 정치권은 공공성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미국에서 기소돼 있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 난립니다. 아라라라 막 이래요. 미국 검사들 다 써봐. 아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공화당 아무 말 안 해요. 왜? 민주당도 아무 말 안 해요. 미국은 이 법치를 흔들면 일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존중해요. 일단 존중하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아메리카는 이 법치의 기반 위에 서 있다. 네. 그러면 지금 2심도 있고 3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당이 이러면 안 되죠. 판결을 존중하고 사법부 그럼요. 판결을 존중하고 기다려봐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어떻게 그 판사 개인을 그렇게 공격합니까? 자, 어쨌든 여론조사가 그래서 있었습니다. 지금 네. 우리 여론조사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 받았는데, 여론을 저희가 돌려봤죠. 그러니까 여당 주장에 동의하느냐와 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를 그렇죠. 이제 물었습니다. 여당 주장은 가짜뉴스 막말 등 야당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동의한다가 37%, 야당을 끌고 들어와 정치 혐오만 부추긴다는 야당 주장에 동의한다가 47.7%, 잘 모르겠다가 15.3%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내린 판사님을 조사한답니다. 처음에는 법원에서 입장을 내고 그러지 않다. 여러분들 너무 과도하게 개인 중앙지법에서 그렇게 판사님에 했었죠.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대법원에서는 해당 판사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건지.
이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문제 아닙니까? 그 판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의미, 이렇게 이 보도가 나오는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 곧 대법원장 교체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물러나고 곧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합니다.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대법원장은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주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번에는 법원의 정상화, 판결의 정상화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 메시지의 전조현상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좀 잘못 드려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판사에 대해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해당 판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호사 단체 성명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었습니다. 헌변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곳에서 16일 이 판사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타락한 정치와 시대착오적 이념에 찌든 사법부의 정화와 쇄신이 시급하다. 박 판사가 SNS에 그간 올렸다는 글들을 보면 자신이 오래전부터 포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반헌법적 이념의 배경이 돼 정의원을 정치 이념적 적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명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정합니다. 저는 이 판결이 그동안 그 정치권에서 이 막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막말 정치에 대한 일종의 철퇴를 가한 아주 상징적인 판결이다.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근데 판사가 그런 판결을 보세요. 일단 검찰도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약식 기소를 한 거거든요. 검찰도. 판사도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만 그 죄가 되는 것에 대한 형량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검찰은 500만 원 얘기를 한 것이고 판사는 징역형이다, 실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양형을 얼마를 할 것인가는 판사 마음이지 그게 검찰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 당연히. 판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판단한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뭐 이념이었죠 이렇게 털면 검찰은 그러면은 왜 이 정기석 의원에 대한 이 행위가 왜 유죄가 된다고 보고 기소를 하고 왜 500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을 매겨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야죠. 그럼 그 검찰의 고등학교 때 쓴 글이나 그 검찰이 얘기한 건에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판사님이 양형을 좀 세게 때렸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 단체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일부 변호사 단체가 그것도 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봤어요, 그 단체는. 이 이번에. 단체는 좀 그런 단체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적어도 대한변협에서는 그렇게 이 판사를 공개적으로 뒤흔드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주의 조치를 줘야죠. 근데 뭐 이야기가 없어요. 이번에 대한변협에서 무슨 발표 낸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대법원장을 변협에서도 추천을 했었어요.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제부터 안 하겠대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우리가 왜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흥분했어요. 네, 여기까지. 민주주의가 가라앉히시고요. 무너지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미디어 민심 코너 이 두 분하고 함께 했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쇼미더 용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해야 돼. 자, 두 분 이번에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가 뭡니까? 광복절 특별 사면입니다. 이번 사면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라는 질문이었죠. 총 그랬더니? 2만 4천 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중에 1등이 뭐냐? 대법원 판결 부인한 반헌법적 결정이다. 이번 사면이. 네, 86%. 국민들이 진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8%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신 분이 좀 편향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네. 8%가 전 정권과 전 정권 인사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정치적 사면, 또 4%가 문재인 정권 비폭로한 공익 신고자로서 사면은 당연한 조치가 4%. 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1%.
이 말을 아까 그 박병건 판사 그 판결을 얘기하고 싶네요. 네.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데. 네. 네. 판사는 판결을 말한다 이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 김태우 사면은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한 거다. 이게 이제 여론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아니, 여기서 키워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일단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한 것이고 네. 3개월 만이니까 잘못됐어. 뭐야? 김태우 전 구청장을 왜 그래? 이런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인 거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국 전 장관도 저격이 되는 겁니다. 하라. 아니 조국 전 장관 당연히 내부 고발자로서 공익 제보자인데 왜 건드려?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등장하는 겁니다. 아니 문재인 전 정권 때 했던 그게 뭐 정말 내부에 잘못됐던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건 이제 선거죠. 근데 네. 지금 3개월 말에 그것도 11월 달에 사면이 된 것도 아니고 12월 달에 사면도 된 것도 아니고 8월에 사면된 건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억울해. 태우는 억울하지? 마음 태우지? 그래. 그러니까 태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진짜 이 상황에서 그래야 좀 되겠어요? 잘못된 말을 했네. 그러면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쇼미더 명심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 그 보궐선거 나가서 너 억울한 거 좀 해소해. 이런 선거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메시지죠. 엄청난 메시지죠. 어찌 보면 과한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환님께서 화이팅입니다. 또 이렇게 외쳐주셨는데, 자, 모두도 감사드리고.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친들의 댓글 중에서 베스트 댓글들 하나씩 뽑아가지고 선물 보내드리고 있죠. 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자기 생각이 헌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윤법인가요? 그러네요, 진짜. 윤법? 네. 헌법 위에 윤법? 헌법의 윤법. 그리고요. 더 중요한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그것은 머지않아 장모도 사면해 주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싶네요. 어머, 이거는- 빌드업 하는 거예요, 벌써? 어머나, 이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머지않아 누구를 사면해주기 위한 빌드업. 그 다음이 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더 대단해요? 네. 에이, 장모는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준 거야. 대법원 판결 안 나왔잖아. 크리스마스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 그때 해줄지도. 그렇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저렇게 대놓고 개박살 내는데 법원에서는 찍소리도 안 나온다는. 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 최은순 씨가 과연 그냥 항소 상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끝낼지 확정을 시켜버릴지 아닐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DANB님께서 오히려 잘 됐네. 현 정권에서 내부 정보 공익 신고하고 처벌받으면 다음 정권에서 죄다 사면해줘도 된다는 명분이 생겼다. 이야, 그렇군요. 이건 진짜, 예, 이건- 그러네요. 이건 다음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사면권 남발하다가 네. 사면이 적으로 둘러서요 폭망할 것이다. 와. 어, 이거 박수 쳐야 돼. 야. 이분은 제 가족이네요. 이분은 제 진짜 가족이야. 배정자 소장하고 똑같은 DNA를 가진 거예요. 누구는 왕의 DNA라 그러는데 이건 배 소장의 DNA. 사면권 남발하다가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다. 이야, 이거 정말 여기 또 추천해 주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좋아요 해주신 분들. 네. 그리고요. 여기 상현님이 어떤 대통령이든 사면권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맞습니다. 원칙적인 네. 말씀하셨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유저님께서 사면권은 헌법재판소에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면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법관과 기소한 검찰을 징계의 원칙으로 해야 하고 대통령 사면권은 경범죄에 한해서만 하게 하고 정식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을 사면하는 권한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댓글 뽑아주십시오. 저는 네. 그 빌드업 그것은 빌드업. 머지않아 장모도 사면해 주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뭐 예상하셨죠? 네. 사면권 남발하다가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폭망할 것이다. 사면 초과다. 비슷한 아재개그. 그러고요. 진짜 아재개가 진짜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그렇다면 유저 JH9 점점점님 이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저렇게 대놓고 개박살 났는데 법원에서는 찍소리도 안 합니까?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행정부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재입니다. 그래서 그게 판사님들께서는 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베이스 댓글 뽑힌 분들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붉으면 맥주야. 걱정 마세요.